7시가 됐으니까요. 바로 시작을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은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최근에 뉴스도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해요. 네, 가경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기업 가치가 뭐 얼마인지를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네, 현생으로 심리담님도 반갑습니다. 이제 어제 사실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인터파크가 야놀자한테 이제 같이 이게 한 회사가 된 건데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사실 한 25년 정도 됐어요. 되게 오래된 회사이고, 근데 야놀자가 이제 인터파크의 모든 사업을 가져오기로 됐거든요. 그게 한 4, 5일 전에 뉴스가 났는데, 사실 이제 이커머스를 인터파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고, 거의 1호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인터넷 테마파크라는 뜻으로 인터파크가 있었는데, 인터파크의 자회사로 지마켓도 탄생을 했고요. 근데 워낙 이제 뭐 코로나 영향이라든지 혹은 앞으로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는지 일부 사업은 남기고 전반적인 그 큰 이제 전자상 거래 사업에 대해서는 야놀자에 흡수가 되는 걸로 돼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좀 큰 뉴스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야놀자는 이따 기업 가치 얘기할 때도 혹시 조금 나올 수는 있는데 해외 사업을 지금 강화하고 있어서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인터파크의 티켓이나 뭐 비행기나 숙박 예약 이런 거를 좀 잘 활용을 할 예정이라는 것 같아요. 이제 외부에서 분석을 했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내용이랑도 관련이 있는 뉴스로 조금 소개를 드렸어요. 워낙 뭐 야놀자도 인터파크도 큰 회사인데 그 2,940억 원이라는 이제 그런 큰 거래 금액을 가지고 매각을 한다는 것도 좀 큰 뉴스인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취지 목차 이야기 드리고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취지 자체는 어제 예를 들면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대한 구조라든지 종류를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조금 그 내용 어떤 얘기 드렸는지도 살짝 이야기는 드릴 건데, 그러면 이제 투자 유치를 추후에 계획을 하거나 혹은 이미 어느 정도 투자를 받았고 앞으로 추가 투자를 받을 때 그 전후에 시장 규모에 맞춰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VC나 투자를 하는 그 당사자들이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물론 나의 입장에서 내 기업을 평가하는 거랑 VC 입장에서 최대한 그 수익이나 추후의 엑시트나 이런 걸 고려한 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한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VC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혹은 내가 내 기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꼭 당장 내가 투자 유치를 받을 거야, 뭐 투자를 할 거야, 받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이전에도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을 하면서 과연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어떻게 벌 수 있고 혹은 번 다음에 지출을 제외하면 어느 정도 남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고려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뭐 이런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이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까지 소개를 드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봐야 되긴 하는데, 다만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어떤 계약에 대한 구조라든지요,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더라도 거기에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내가 하는 가치나 내가 하는 업무의 가치,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벌이려고 하는 사업이나 비즈니스의 가치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하고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거나 내 가치를 산정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 이제 오늘 이 세션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목차는 일단은 어제 얘기했던 내용이랑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물론 어제도 뒷부분에 마무리를 하긴 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야놀자나 인터파크도 물론이지만 어제 살짝 이야기 드렸던 투자의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를 하고 있는지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그 스타트업의 투자 단계가 있어요. 그 시리즈가 나뉘어져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할 때 시리즈별로 어떤 규모, 그다음에 어떤 뭐 몇 년 됐다든지 하는 연차,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사업의 방향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후반부는 그러면 가치 산정이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방법이 많지만 일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제가 그 어떤 이런 진행하는 데에서 시간을 놓치지 않는다면 지분율에 대해서도 스타트업의 이상적인 지분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드리려고 해요. 목차를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어제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거기서 어제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상환 전환 우선주라든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주식 이야기도 투자에 관련해서 좀 언급을 드렸고, 그다음에 지분 설정 같은 경우에도 그거 자체가 굉장히 고려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룰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거나 고려하는 데 있어서 지분율이라는 것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야 내가 얼마를 투자를 받았는데 내 지분이 어떻고, 그 다음에 다른 코파운더나 다른 직원들의 지분이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고, 그리고 그걸 엑시트하거나 혹은 자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회사 자체가 여러 가지 페이즈가 바뀔 때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야놀자랑 인터파크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나서 취지랑 목차 이야기 드렸는데요. 일단 어제 이야기 드렸던 내용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다면 투자 유치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물론 뭐 내가 돈이 있다면 그 자본금을 들여서 스타트업을 하는 거 외에도 기본적으로는 뭐 대출이라든지 정부 지원의 지원 사업, 그 다음에 투자를 받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대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도 있지만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 그거 같은 이제 기보랑 신보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제도들에 대해서도 기준을 몇 가지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 VC라는 벤처 캐피탈의 구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드렸었어요. 그리고 소액 같은 경우에는 엔젤 투자, 물론 그것도 개인이나 펀드나 여러 가지 조합이 있는데 그런 것도 소개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GP랑 LP로 나뉘어서 VC의 역할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개인이나 기관들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특히 한국 모태펀드라는 곳에 여러 정보기관들이 연결이 돼서 그 해에 여러 정책 자금이 어떻게 운용이 될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한국 모태펀드는 여러 민간 VC 쪽에 또 다시 새롭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 어떤 정책을 위한 얼마만큼의 금액을 언제까지 어떻게 써야 되고 하는 것들이 촘촘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할 때 혹은 투자를 받을 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고 단계를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용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투자 자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같이 이야기 드렸던 거는 그러면은 VC를 만나기 전이나 VC를 만난 후에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물론 이제 너무 노출을 전부 하지는 또 않는 선에서 하지만 필요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야 좋은 정보나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왜 오늘 이야기랑 연결이 되냐면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드릴 때 소액을 먼저 투자를 받거나 대출을 통해서 일단은 VC의 벤처캐피탈에 투자를 받기까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이 있기도 하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왜냐하면 투자 유치를 받는 거에 대해서 물론 얘기가 정말 잘 되면 뭐 두세 달, 서너 달 만에 유치 투자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뭐 내용에 따라서는요, 뭐 반년이 넘기도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준비도 하고 심사도 받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그 투자를 위한 어떤 준비에 대해서도 시간을 보내지만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사업이 영위가 돼야 여러분이 투자했을 때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제가 뽑아낼 거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수익을 창출해낼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초반에는 소액을 투자를 받거나 소액의 금액부터 시작을 해서 영위를 하면서 점점 투자를 받아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단계별로 투자를 받거나 금액의 투입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단계별로도 그렇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투자나 대출이나 여러 금액적인 부분들이 병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떤 뭐 사업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에, 특히 이거는 어디서 투자를 받고 이거는 또 다른 데서 투자를 받는데 이거는 뭐 금액이나 상황상 대출을 받아서 영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케이스가 많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어떤 시기에 어떤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고 어떤 시기에 그거를 상환을 한다든지요, 아니면은 뭐 엑싯을 한다거나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거를 좀 촘촘히 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유치랑 기업 가치 평가가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중요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투자를 할 때에 여기 기업이 이 정도 가치가 될 거기 때문에 얼마를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게 잘 됐을 경우에는 추가 투자들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든 아니든 VC 입장에서도 계산을 하고 언제 어떤 금액이 플러스가 될 거다 혹은 마이너스가 될 거다라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유치에 대해서 기업 가치 평가라는 거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제 내용이랑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실 투자 트렌드에 대해서 어제 조금 되게 후반부에 얘기 드리느라고 굉장히 빠르게 제가 좀 정리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트렌드 자체도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걸 어제 언급을 드렸어요. 예전에는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LP라는 각각의 기관이나 개인들이 각 돈을 펀드 형식으로 모으고, 물론 거기에도 이제 기준이 있어요. 뭐 60%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펀드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있는데, 어쨌든 돈이 모인다는 전제하여 그게 한국 모태펀드로부터든 개인 엔젤 투자자로부터든 여러 가지 돈이 모여 있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하는 게 원래 기존의 흐름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 스타트업에 혹은 초기 VC가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허들이 좀 생기다 보니까 투자 실적이 부족한 뭐 초기 VC라든지요, 아니면 그런 금액에 대해서 어떤 제한이 있거나 제약이 있을 때에 그런 경우를 위한 대출 제도가 좀 많이 열렸고, 그게 올해 여름부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VC가 직접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뭐 VC 벤처 펀드 특별 보증 뭐 이런 식으로 기술 보증 기금에서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꼭 기존에 VC가 돈을 갖고 있지 않았어도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고, 그거는 여러 가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예전보다 완화된 생각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이거랑은 또 별개로 실제로 창업 초기에 대한 스타트업 투자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어제 굉장히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기존의 여러 스타트업들이 잘 된 거를 점점 우리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혹은 그 밖에도 뭐 마켓컬리라든지 우리가 들어본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게 점점 눈에 보이고, 초기에 정말 잘 판단하면 굉장히 큰 금액을 투자를 해서 얻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뀐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단 창업 초기라고 해도 지금은 이제 예전에 여러 가지 세션에서 소개를 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테크놀로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나 컨텐츠들이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초기에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추후에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많이 만들어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AI나 헬스케어, 교육,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래나 구매 플랫폼 그런 데 대해서 지금 투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게 이미 올해의 한 봄, 여름 요 정도부터 이런 기사들이 나고 있고요. 그 봄, 여름에 기사가 나고 있다는 건 이미 그 전에 몇 달 전부터 물밑 작업이 다 들어가서 투자가 어느 정도 가시화됐기 때문에 기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트렌드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코로나이다 보니까 오히려 비대면으로 투자를 받게 돼서 글로벌한 자리에 있어도 가까운 곳에 있지 않아도 투자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 주변에 이제 다른 투자 관련된 지인들도 보면은 원래는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게 되게 익숙했는데 점점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고 외부에서 투자를 받을 때도 훨씬 관대하게 정말 얼굴을 봐야지만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가 아니라 이제는 줌으로 회의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충분히 어필을 하고 설득을 한 후에 투자를 받는데 그 금액 자체도 예전보다 좀 더 지갑이 열린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코로나가 어떻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비대면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늘어나면서 점점 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기대도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스타트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점점 종류가 다양해지고 내용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트렌드이고요. 그러면 좀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서 밸류에이션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먼저 시장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리즈라든지 그런 투자에 대한 단계 이야기 드리고 하는 식으로 할 건데요. 이 시장 규모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 레몬룸 되게 초창기 당시에 시장 규모의 추정에 대해서 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거 보통 탐샘솜이라고 하는데 이따가 이 탐샘솜 말고도 좀 추가적인 용어가 들어간 그림을 오픈 채팅창에 같이 드릴게요. 근데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 시장이나 유효 시장, 수익 시장이라고 좀 한국말로 풀이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에 대해서 각각의 규모를 직접 추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기업 밸류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시장에서 내가 이 상품을 만든다면 혹은 서비스나 컨텐츠를 출시를 한다면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 혹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나 금액이 될까, 규모가 될까 하는 걸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한 크기이고 그다음에 셈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약어긴 한데요. 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유효 시장,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시장의 규모. 그다음에 솜이라고 하는 거는 SOM이라고 쓰는 거는 특히 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내가 확보 가능한 시장의 규모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해가는 건데 이걸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직접 자기 나름의 로직을 좀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 케이스를 판다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팔지 않아도 핸드폰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거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에서 매해 몇 개 정도가 팔리고 있다. 100만 개가 팔리고 있다. 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10,000원을 해서 그러면은 100억 원의 규모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지금 되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좀 축약을 한 거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그 각 시장에 대한 규모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시장이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 시장이 만약에 100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그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가는 어떤 다른 액세서리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서울에 어느 몇 개의 점포에서 판매를 하면 한 달에 100개 정도 팔린다고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을 내 것이든 혹은 나의 경쟁자가 파는 것이든 이런 식의 가격이나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유추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마침 오픈 채팅방에 탐샘솜 관련해서 써니님이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이제 계산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비약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탐샘솜 중에 탐이나 샘 같은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는 거는 사실 인터넷에 보고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작년에 무슨 시장, 무슨 영역에서는 얼마가 매출이 있었고 어느 정도의 거래 규모
수익가 이렇게 됐고 하는 것들이 보통 보고서로 매년 나오거든요. 혹은 뭐 통계청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부처들에서 그 뭐 얼마만큼의 인구가 혹은 어느 정도 성별이나 연령대가 어떤 식의 소비 패턴을 보이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고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샘 솜 중에 솜, 특히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나, 그리고 조금 더 잘게 쪼개면은 LAM이라고 램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초기에 내가 거점을 잡으면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초창기에 얼마 정도 벌어들일 수 있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물론 제가 이제 뭐 아까 뭐 핸드폰 케이스를 뭐 몇 개를 팔고 혹은 뭐 온라인 오프라인 있을 때 몇 개 점포에서 얼마에 팔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그대로 뭐 막 되게 해피한 시나리오가 매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래도 미니멈 뭐 몇 개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팔리고 맥시멈 최대 기대치는 이 정도 될 수 있다라는 규모를 파악해서, 그래서 시장 규모를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가치가 있고 내 비즈니스가 이 정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그게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할 때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당연히 아무 근거 없이 저희 회사는 5억입니다. 뭐 10억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 여러분들도 당연히 추측 가능하시겠지만 그 근거를 원하시겠죠. VC가 됐든 엔젤 투자자가 됐든. 근데 이제 그럴 때 이런 탐샘솜이라든지요. 지금 써니님이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 것처럼 탐샘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영위를 계속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지금 투자를 받으면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데, 그걸 통해서 1년 뒤에 이 정도의 시장 규모를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창출해낼 수 있다, 혹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혹은 거기에서 이 정도의 금액을 남기고 새로운 투자를 받거나 새로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뭐 10억짜리 규모의 회사구나, 뭐 아니면은 앞으로 20억 정도의 매출을 내겠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면서 그 기업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유효한지를 평가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스타트업 투자 단계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물론 지금 얘기 드린 탐샘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업계마다도 다르고 영역이다 비즈니스마다도 다르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기준을 두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의 비즈니스에 맞춰서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서든 투자를 받게 되는 단계가 오겠죠. 그러면은 그 투자를 받는 단계를 보통 시리즈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거 이제 단계별로 쪼개보면요. 처음에는 아이디어나 사업 기획이 있을 거예요. 그 투자를 받기 전에 내가 이런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데 얼마를 받는다 전에 뭐 이런 비즈니스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이런 시제품을 만들고 이런 컨텐츠를 내가 세상에 내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해서 엔젤 투자자나 혹은 개인 자본이나 국가의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거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초기 단계인데 이 단계를 시드 단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시드머니를 투자받는다고도 해요. 완전 초창기의 자본금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에요.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어떤 사업이냐 어떤 제도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런 초창기에 회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직원을 뽑고 처음에 사무실을 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대략적인 평균적인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드 투자 혹은 시드 단계를 일단은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점차 창업 초기 자금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제 개인 투자자, 뭐 엔젤 투자자 말고도 마이크로 VC라는 VC이기는 한데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하는 기관이나 펀드나 그룹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도 이 시드 투자 단계에서 많이 등장을 해요. 제가 어제 크라우드 펀딩이랑 엔젤 투자랑 그 다음에 VC 차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액으로 대신에 여러 사람이 참여를 해서 펀딩을 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리워드형 말고도 뭐 지분형이나 증권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라우드 펀딩 자체에. 근데 그 종류들 중에 어떤 방식을 택하더라도 한 사람이 큰 돈을 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소액을 같이 모아서 투자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드 투자 단계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받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굉장히 초창기 시제품 만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리워드를 붙이든 지분을 붙이든 해서 크라우드 펀딩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시작을 하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드 투자를 받고 어느 정도 제품이 나와서 시장에서 검증이 됐어요. 그리고 정식으로 오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이거나 수익 창출이 눈에 보일 때 그때 이제 시리즈 A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부터 벤처 캐피탈들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도 시리즈 A가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자금을 운용을 하거나 혹은 개인 투자자나 펀드의 금액을 투자를 받았는지 궁금해 하겠죠. 이 스케일이 앞으로 어떻게 커갈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장에 검증이 되었다라는 제품이나 컨텐츠나 서비스에 대한 베타 버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금액을 벌었고요. 앞으로 이런 정도의 금액이 커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계가 시리즈 A 단계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ABC 하는 식으로 가요. 그래서 시리즈 B는 이따가 이제 이게 연차가 어떻게 되고 금액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야기 드릴 건데 그래서 시장에서 검증된 베타 버전을 가지고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시리즈 A를 통해서 안정되고 인정을 받은 서비스나 제품이나 컨텐츠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가 생기거든요. 자금을 훨씬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미 약간의 팬층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객을 더 모으고 시장 점유율도 높여야 되는 시점에서 받는 걸 시리즈 B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초기에 받는 게 시리즈 A였고요. 그걸 확장하는 개념이 시리즈 B가 되는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막 다시 처음부터 만든다 하는 건 아니고 마케팅이라든지 인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더 디벨롭하기 위한 단계가 시리즈 B에서 이루어지고요. 사실 시리즈 A만 해도 대단한 건데 시리즈 B나 C까지 가면은 굉장히 이제 정말 기사를 잠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나는 게 이제 이런 데서 이미 시장의 검증을 받았고 앞으로 확장만 남았다라는 게 시리즈 B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 C부터 뭐 C, D, E, F, G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좀처럼 도달하기 어려운 단계이기는 한데 아까 시리즈 B에서 확장된 사업에 대해서 더욱 속도도 높이고 스케일도 커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IPO 이제 상장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른 회사 합쳐지는 단계가 시리즈 C 이상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사업 자체가 글로벌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꼭 자회사는 아니더라도 유관 사업이라고 하죠. 이제 관련된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더 회사를 만들거나 추진을 하거나 확장을 하는 데에 이 시리즈 C 이상의 금액들이 점점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사실 제가 시드랑 시리즈 A, B, C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물론 뭐 C, D, E, F, G 쭉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을 하거나 M&A 이제 합병이 되거나 엑싯을 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단계가 이제 충분히 갔을 때. 근데 시드 투자랑 시리즈 A를 받기 전에 시리즈 A 직전에 잠시 받는 투자에 대해서 프리 시리즈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소액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서 시드랑 그다음에 프리를 받거나 혹은 프리를 안 받거나 그리고 나서 시리즈 A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단계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시리즈라는 단계는 이 주식에 관련된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돼서 시리즈 A, B, C라고 실리콘밸리에서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정해져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를 하고 확장을 하는 게 시리즈 B고 이제 시리즈 C를 통해서 더 글로벌해지거나 비즈니스가 커지는 내용인데
그래서 아까 시드 스테이지 같은 경우 시드 펀딩이랑 엔젤 펀딩으로 좀 나뉘기도 해요. 시드 자금을 조달한다라는 개념이랑 엔젤 투자자를 통해서 시드 펀딩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추가적인 금액을 받을 때 엔젤 펀딩이라고도 해서 시드에서도 조금 단계가 나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시리즈 A, B, C가 나뉘는데 보통 시리즈 A는 규모가 한 20에서 50억 원 수준으로 일단 기준이 되어 있고요. 시리즈 B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150억 원, 그 다음에 시리즈 C는 150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엑싯을 하는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합병이 되거나 기업 공개 IPO를 통해서 상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사모자본이라고 해서 또 이제 새로운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뭐 지분 투자, 채권 투자 이런 거를 검토를 해가는 단계가 있는데 각 스테이지별로 검증이 있고 그걸 통해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수익이 나온 거에 대해서 투자금을 회수를 하는 과정들이 단계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사실 이제 어제 오픈 채팅방에서 이런 어떤 분야별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질문도 주시고 했었는데 워낙 그 각 사업에 따라서 기대가 되는 큰 금액이나 규모나 그 다음에 투자를 지난 동안 받아왔던 레퍼런스가 전부 다르다 보니까 이게 꼭 한마디로 무조건 얼마를 받으면 뭐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규칙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돈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것도 좀 어렵기는 한데 다만 이제 그 개념이 시리즈 ABC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연차나 금액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시리즈 A의 투자 단계는 보통은 창업 2년에서 5년 차 정도가 많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창업 1년 차는 아직 이제 막 창업을 해서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그걸 통해서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고객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투자 시드나 엔젤 투자를 받은 거를 가지고 운용을 해가는 게 이제 약 1년 정도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해요. 근데 이제 평균 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창업 2년 차에서 5년 차 사이에 시리즈 A, 시장의 검증을 거친 제품에 대해서 투자를 받는 거랑 그다음에 상품의 출시랑 마케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제 10억 원 투자 유치를 할 때 10억 원에서 시작을 해서 30억 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근데 다만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이미 검증이 된 내용에 대해서 투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시리즈 A도 사실 굉장히 그 단계 허들이 낮지 않고 그리고 그동안에 받아온 시드나 뭐 크라우드 펀딩이나 엔젤 투자자나 이런 금액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이익이 될 건지를 검증하고 증명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 B를 받을 때는 이거는 창업 3년에서 7년 차 정도로 보통 평균적으로 생각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게 기업에 따라서 그리고 성장 속도에 따라서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일찍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투자의 텀이 좀 긴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투자를 뭐 여러 개 받는다 혹은 뭐 길게 받는다 이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을 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업이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구체화돼서 시제품도 검증을 하고 이미 제품 자체가 출시가 돼서 마케팅을 한 시리즈 A를 넘어서서 더 확장을 한다고 할 때는 이미 좀 회사의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저 기업은 성공을 하겠다라는 게 최소한 어느 정도 그 주변에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든지 특정 고객층을 통해서는 알려지고 확신을 갖게 되는 때 이제 시리즈 B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보통 50억에서 이제 많게는 500억 투자가 진행되기도 한다라고 해요. 이게 아까 얘기 드리는 금액들도 그렇고 각 금액이 이제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고요. 그리고 시리즈 C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창업 7년차 이후에 받는다고 많이 일단 평균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시리즈 C까지 오면은 정말 뭐 글로벌하게 나가거나 뭐 상장도 고려하고 인수합병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이랑 어떻게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더 큰 비즈니스나 시장을 갖고 갈 건지가 구체적으로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시리즈 C 정도 되면은 창업 7년차 정도 됐을 때에는 이제 그냥 VC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형 VC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 은행들도 같이 투자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어제 제가 여러 가지 투자 기관이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엔젤 투자가 있고 VC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은행이나 일반 기업들도 투자를 하는데 은행이나 기업의 투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신뢰가 보장이 되어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을 이미 한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이름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라는 얘기를 어제 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시리즈 C에 해당하는 거고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은 또 소프트뱅크의 얘기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지만 소프트뱅크한테서 이제 20억 달러를 투자를 받은 적이 있을 때 이거는 시리즈 G, ABCDEFG에 준하는 투자 유치라고 알려져 있고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야놀자 이야기를 잠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얘기를 드렸었는데 야놀자나 마켓컬리도 시리즈 D 이상의 투자를 이미 받고 거기에서 성장을 하게 된 부분들이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워낙 이제 여러분들도 뭐 야놀자, 마켓컬리, 쿠팡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그런 정도의 알려진 기업이 받는 것들이 시리즈 C 이상, 시리즈 D부터 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 LBC가 각각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투자 회차나 그 다음에 유치 규모라든지 아까 이야기 드린 연차,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을 확장해 가려고 하는가, 그 다음에 성장은 어떻게 되어 가는가 라는 부분에서 이제 시리즈가 각각 나뉘고 시리즈 A가 없는데 갑자기 B로 가거나 하진 않아요. 보통은 이제 투자 자체를 단계별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중간에 언급드린 것처럼 처음에 투자를 받은 VC가 이 기업은 정말 잘하는데 앞으로도 시장에서 성장을 충분히 하겠는데 하면은 당연히 더 금액을 들여서 추가로 투자를 하기도 해요. 물론 이렇게 해서 투자가 늘어나면은 오늘의 주제는 아니지만 아까 서두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지분율이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고려를 하면서 투자를 받아야 되긴 해요. 제가 아까 투자를 뭐 많이 받고 여러 곳에서 받는 게 꼭 정답은 아니라고 한 게 그런 부분이 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투자 금액 자체가 사실 이제 받아도 지분율 대비 20% 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하는데 그 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업을 만든 대표나 코파운더나 그 다음에 관계자들 임직원의 지분이 점점 희석이 돼요. 전체 뭐라 하죠? 어쨌든 그 풀이 늘어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한 10 정도의 규모였는데 그 중에서 내가 1이나 2를 가져가는 거랑 100이 됐을 때 1이나 2를 가져가는 거랑 1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자체도 줄고 물론 그렇다고 또 그게 꼭 단점은 아니죠. 그만큼 회사가 잘 돼서 시장이 커지면은 내가 가져가는 어떤 개인적인 지분이나 수익 이상으로 회사 자체의 가치가 늘어가는 거니까 그런 어떤 지분이나 투자가 꼭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전부 고려를 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아까 이야기 드린 시장 규모도 예측을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시리즈 ABC에서 시장에서 시제품을 검증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 간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전에 탐센촘을 또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 지금까지 있는 서비스를 그냥 하는 거면 탐센촘이 그래도 나와요, 숫자가. 근데 문제는 보통의 비즈니스를 하실 때 이렇게 시리즈 LBC까지 고려를 하실 정도의 기업이거나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투자를 받아야지라고 꿈을 꾸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 꿈나무 분이시라고 하면은 당연히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만들겠죠. 뭐 물론 너무 그렇게 세상에 없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없었던 제품이나 있지만 이제 충분히 고객이 만족하지 못했던 어떤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제품이나 서비스나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 가는 건데 새로운 기술에 대한 탐샘솜 같은 시장 규모에 대한 측정도 당연히 기존에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거나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동일한 거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원래 했던 사업들 중에서 나랑 최대한 유사한 거를 찾아봐야겠다라는 개념도 기업 가치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아까 제가 그 기업 가치평가 자체가 방법론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 드렸고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이는 거랑 해외에서 주로 쓰이는 것도 사실 그 가치평가 방법들이 많이 달라요. 물론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각 VC에서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고 평가를 받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뭐 기업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기존에 어떤 기업이 그럼 유사했나
어떤 식으로 투자를 받고 어떤 금액으로 진행을 했나라는 것부터 이제 비교 분석을 해가는 게 기업 가치 평가로 들어가는데, 그 기업 가치 평가를 이야기 드리기에 앞서서 잠시 그러면 VC랑 그런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대화가 되면 좋을지를 조금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VC 입장에서도 결국은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포트폴리오, 그 VC가 어떤 곳에 지금까지 투자를 했고 ABC 시리즈에 대해서 각각 어느 정도의 금액을 냈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투자를 할 회사를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VC 입장에서도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떤 VC에 따라서는 좀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VC나 어떤 펀드는 조금 더 후기 단계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회수가 이제 그들의 기존 기존 이제 백그라운드나 기존에 해왔던 히스토리에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좋을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서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투자에 대해서 그 단계라든지 아니면 기업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VC랑 이야기를 할 때, VC도 나를 평가하지만 나도 VC를 평가하는 마음으로 이 VC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왔고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려는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 회사가 됐든 내가 속한 회사가 됐든 할 때 이 기존에 받은 투자를 가지고 앞으로의 투자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요. 제가 아까 시드 투자 받고 나서 시리즈 A, B, C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시리즈 A를 받고 시리즈 B를 가든 아니면 시드에서 시리즈 A를 바라보든 VC가 등장하는 건 시리즈 A부터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어떤 금액이 어떻게 운용되어 왔는지, 혹은 기존에 받은 기업 가치 평가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지는 않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그동안 얼마를 어떻게 써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숨기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내가 전부 말하면 뭐 투자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물론 전부 다 오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요. 투자를 받기 전에. 근데 그런 식으로 내가 밸류에이션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게 높고 낮고 혹은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건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투자자한테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갖고 기존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시드부터 시리즈 ABC에 대한 계획까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몇 년 뒤에는 이 정도 회수가 가능할 건데 사업 입장에서는 이 정도 비즈니스를 할 거고, 그걸 통해서 시장 규모, 아까 탐샘섬 얘기 드린 것처럼 시장 규모는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서 우리가 그 중에 시장 마켓 쉐어를 1위든 뭐 2, 3위든 이렇게 노렸을 때 거기에서 이 정도 금액을 우리가 매출로 예상할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스토리도 좀 탄탄해야 되고요. 데이터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본론인 그 가치 평가에 대해서 몇 가지 종류를 이야기 드리고, 아까 이야기 드린 지분율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릴 건데, 오늘도 역시 시간이 벌써 4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일단 최대한 얘기를 드려볼게요. 스타트업의 이제 가치 측정을 하는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고, 사실 중간에 뭐 비교를 한다든지 시장 규모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뭐 환산을 하거나 환원을 하거나 혹은 지분을 가지고 고려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힌트는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그럼 기업 가치 평가의 방법이라면은 각 VC나 혹은 각 기업에서 하는 내용들이 많이 검색이 되는데, 일단은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랑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그런 투자를 받은 곳이 있다면, 유사한 곳이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절대평가는 시장에서 그럼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탐샘섬은 시장 규모 얘기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 평가는 다른 용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 접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이 기업이 평생 계속해서 망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뒤, 10년 뒤에 이 정도 금액을 벌어들일 거라고 한다면 현재 얼마겠구나 라고 추측을 하는 게 수익 접근법이라고 하고요. 지금 평생에 대한 현재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건 이제 DCF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식의 접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가치를 아까 제가 탐샘섬 이야기는 드렸지만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식 투자 관련된 개념으로 얼마만큼의 주식을 만약에 추후에 상장을 하면
그게 어떤 가치를 지니고 매출 대비 비율이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시장 접근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뭐 그 안에 뭐 PER, PBR, PSR 하는 식으로 되게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장 가치에 대해서 이게 성장을 했을 때 그때의 매출이 이렇게 될 거라든지, 근데 이제 지금의 매출이 이렇다라든지 전부 비율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오늘 뭐 이 개념을 또 다 전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PER이나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만약에 주식이 추후에 상장했을 때 발행이 되면 이걸 회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든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경기가 불황이냐 호황이냐에 따라서도 숫자가 굉장히 변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마이너스 값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PSR이라고 해서 손실이 아니라 좀 가치에 대해서 좀 계산을 하는 그런 방식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EV나 그다음에 뭐 EBITDA라는 몇 가지 추가적인 방식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나 세금이나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이제 순이익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는 각각의 방법마다 약간의 오류가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당연히 잘 되면 오류가 생기지 않지만, 시장이 뭐 불황이라든지 아니면 상장이 좀처럼 잘 되지 않았을 경우라든지 매출액이 처음부터 높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시장을 만들다 보면은 초반에 매출이 적다가 점점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 점점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언뜻 기울기를 생각하면 마이너스로 비춰지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 각각의 기업 가치 평가를 여러 개 한꺼번에 보는 거를 VC가 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VC도 돈을 투자를 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방법만 갖고 내가 10억을 투자하면 100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리가 없죠.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각각 별로 이 정도 금액을 회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평균치는 얼마고 미니멈 맥시멈은 이 정도 금액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상대적인 가치평가 방법 외에 절대적인 가치평가를 하는 거에도 RIM이나 APV나 아까 말씀드렸던 DCF처럼 수익으로 접근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 제가 이거는 또 내용이 있으면 제가 검색을 링크라든지 좀 이따가 드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용어도 되게 많고 널리 알려진 평가 방법도 한 10몇 가지 정도 있고, 그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이 상품이 새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건 개선해서 나오는 건지, 어떤 분야이고 어떤 콘텐츠나 서비스고 어떤 제품이냐에 따라서 워낙 평가할 수 있는 그 지표나 잣대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가치평가가 어려워요. 내가 이 뭐 10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말 객관적으로 다 가치를 내놨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시장이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여러 번 언급드린 것처럼, 그다음에 여기 써니님이 이제 오픈 채팅창에 다시 탐샘섬 자세한 내용 올려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시장을 예측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있는 시장을 그대로 복붙해서 만드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그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새로운 기술, AI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말 시대를 만들어 간다 할 때 기존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 그거를 다 증명을 하고 검증을 해서 앞으로 이런 시장이 올 건데 이게 과거에도 이랬다라고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정확한 시장의 규모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가시화해서 알려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이 될 거고 뭐 어떤 금액이 될 거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 드린 여러 가지 기업 가치 평가, 뭐 DCF나 뭐 PER이나 이런 것에서도 가정을 충분히 넣어서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조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NFT 세션을 몇 번 했는데 NFT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점점 시장이 커지겠죠. 근데 그 경우에 현재까지 지금 사람들이 경험한 게 없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게 가치가 10,000원인지 1억 원인지 혹은 그 이상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일반 사람이어도 그런데 VC처럼 지금 돈을 당장 여기에 투자를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더 어렵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래에 어떤 가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거고, 그게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확장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즈 ABC에 따르면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고 인수합병을 해서 글로벌해진 다음에 비즈니스가 더 커지고 시장이 커지고 다른 회사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는 구도가 될 건지에 대해서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VC 입장에서도 이 기업은 이런 식으로 가치가 앞으로 올라가겠구나라는 걸 좀 더 공감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정답은 없어요. 그 VC 입장에서도 뭐 도박은 아니지만 약간의 확률을 가지고 충분히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게 잘 되는 것에 걸지만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만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100% 전부 파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는 것처럼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방법들의 여러 가지를 전부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책을 같이 고민하는 게 VC이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회수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존의 어떤 입증된 내용들 외에도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로직이나 시뮬레이션을 해서 앞으로 가져갈 시너지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이랑 또 같이 뭐 셋이서든 뭐 둘이서든 넷이서든 하면 이런 식의 전략적인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효과를 앞으로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너지 가치 평가라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당장의 시장의 상황, 그 다음에 내 경쟁자가 어떻고, 경쟁자가 만약 없다면 없는 건 없는 대로 내가 어떻게 마켓 쉐어를 1위를 가져갈지에 대한 계획들과 거기에 눈에 보이는 가치랑 잠재적인 가치를 같이 계산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고 VC는 이 정도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스타트업으로서도 가치를 인정을 받고 시리즈 ABC 순탄하게 투자를 받고 하는 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기업 가치 평가의 좀 기초라고 오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분율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 드리고 오늘 얘기 드린 거 정리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아까 제가 초반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결국 어제 이야기한 투자 유치에 대한 구조랑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 드린 기업 가치 평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이 모두 적용돼서 결국 돌아오는 게 지분율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결국 얼마나 가져가고 그다음에 같이 하는 코파운더, 나의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거기에서 뭐 스톡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션을 발행했을 때에도 같이 그거를 꾸려갈 수 있고, 근데 투자를 받으면 그 금액은 아니지 비율이 점점 희석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상적인 지분율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연 얼마를 설정을 해야 되나. 물론 이건 또 이상적인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너무 잘 돼서 투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분이 희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막 처음부터 막 내가 무조건 내 회사니까 내가 다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하면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거 과연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일단 초기에 물론 시리즈 ABC를 좀 고려를 해야 되긴 하지만 초기를 고려해서 대표는 한 5,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를 5,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해두면 좋고요. 이게 이제 시리즈 ABC로 뒤로 넘어가면 사실 대표만이 아니라 VC나 같이 그 주주가 될 사람들도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대표가 전부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기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독단적인 판단이 가능해야 스타트업을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VC가 얘기하는 것도 전부 정답은 아니고 시장이 전부 정답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지금 당장 성공을 보여주지 않지만 몇 년 뒤에 갑자기 성공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고, 그런 시장에 대해서 안목을 갖고 평가하는 게 대표와 코파운더들인데, 그 경우에 특히 대표가 5, 60% 이상의 지분을 갖고 그거에 맞춰서 코파운더들도 어느 정도의 그 상황에 맞고 역할에 맞는 지분을 갖고 있어야 이 회사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나랑 친구랑 만들었으니까 50대 50으로 해야지 라고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누가 먼저 할 수 있다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리스키하고 회사 자체를 나중에 쪼개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대표 한 명이 5, 60%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하고 그 사람이 실질적인 리더인 경우예요. 그리고
코파운더에 대해서도 역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현재는 지분 얼마, 그리고 투자를 받았을 때는 어느 식으로 앞으로 생각을 해 간다라는 거를 고민을 하면 좋고, 특히 제가 이제 아까 지분율이 희석이 된다라는 얘기 드렸는데, 만약에 대표가 60% 가져갔어요. 그리고 2대 주주가 40% 가져갔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6대 4니까 반 이상을 대표가 갖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이제 VC가 나타나서 20%의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투자를 해줬어요. 그러면 아까 6대 4였던 게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의 6대 4가 되면서 대표의 지분이 60%가 아니라 48%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2대 주주가 갑자기, 뒤통수라고 하면 너무 전문 용어 같고, 그 2대 주주가 그 VC랑 갑자기 합심을 해서 우리가 이거 이렇게 바꿔버리자 하면 회사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게 되고, 그럼 1대 주주, 대표의 경영권 유지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대표랑 2대 주주의 어떤 신뢰관계가 잘 되어 있고 기존에 어떤 식으로 투자받을 건지 계획이 명확하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거를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후에 회사가 커진다면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스톡 옵션이라든지 어떤 직원들, 몇 년 이내에 입사한 직원들한테 어떤 식의 특권을 부여하고 주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도 고려를 하면서 각각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냥 이제 코파운더까지 해서 한 4명, 5명 있을 때 대표가 60%, 2대 주주 25%, 그다음에 세 번째 주주 10%, 그다음에 네 번째 주주 5%, 이런 식으로 약간의 이상적인 비율은 좀 정해져는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거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좀 안전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기보다는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대표가 의사결정권을 잃지 않는 선에서, 다만 시리즈 ABC도 물론이고 직원들의 모티베이션도 물론이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지분율을 설정하고, 물론 이거에 기반에는 기업 가치가 이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투자 금액은 이렇게 될 거여서 총 지분율은 80%가 됐든 50%가 됐든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전제가 모두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대표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겠죠.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해야 되는 거라는 게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클럽하우스랑 카카오룸에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서두 들어가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한 4, 5일 전에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했다. 그리고 그게 2,940억 원 정도의 돈인데, 인터파크가 사실 인터넷 쇼핑몰 우리나라에서 1호였거든요. 근데 지마켓도 탄생시켰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업을 야놀자에 넘기기로 했고, 야놀자는 지금 글로벌하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분석이 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갔는데 취지랑 목차 얘기 드렸고, 처음에는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 구조에 대해서 복습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떤 식의 돈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VC랑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크라우드 펀딩이랑 엔젤 투자의 차이가 있다는 내용들,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물론 어제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지만 주식에 대한 부분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제 살짝 얘기 드렸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린 게 투자 트렌드가 점점 변화를 하고 있어서 VC들도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어지고 초기 창업이나 초기 스타트업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나 규모나 빈도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앞부분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레몬룸 초창기에도 이야기 드렸던 거긴 한데, 시장 규모 추정에 대해서 탐샘솜이라는 내용 얘기 드렸고, 오픈 채팅창에 이제 써니님이 같이 올려주시기도 했는데, 이 탐샘솜이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통계청이나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장의 규모를 유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드는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어떤 사업이 돼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제 매출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는 거를 먼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투자의 단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ABC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시드머니, 그 엔젤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 혹은 마이크로 VC를 통해서 시드머니 소액을 받고 크라우드 펀딩도 물론이고요. 그 이후에 시리즈 A를 통해서 시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시장에 내보고 고객을 파악하고 하는 과정이 있고 그 검증이 어느 정도 된다면 그걸 확장하기 위해서 시리즈 B가 되고 시리즈 C에서는 어느 정도 인수합병이나 다른 회사와의 파트너십도 전부 고려해서 추후에 더 커지기 위한 글로벌해지거나 아니면 사업 자체가 늘어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받는 거를 이야기 드렸고 ABCD, EFG 하는 식으로 쭉 가거든요. 그래서 쿠팡이나 야누자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그 투자 받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각각의 연차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의 금액을 투자 받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는 가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물론 너무 이제 내용이 많지만 그 밸류에이션이나 기업 가치 평가의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상대평가나 절대평가, 그래서 시장의 수익을 통해서 유출을 하거나 기존에 비슷한 사업을 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투자를 받고 진행이 됐는지 등을 가지고 고려를 하기도 하고 시장이나 수익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이후에 상장을 했을 때 그 주식이 얼마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의 비율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나 비율에 대해서 순이익을 어느 정도 뽑아낼 수 있을지 혹은 그게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경기 불황이나 호황도 합쳐서 판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가 되는 걸 이야기 드렸고요. 다만 각각의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는 각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이 모두가 온전하지는 않고 그런 비즈니스 상황이나 경기나 혹은 지표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객관화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다양하게 기업 가치 평가를 하고 그 내용들의 숫자를 종합하고 혹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균화하거나 하는 식의 각각의 시뮬레이션이나 생각을 해서 VC들은 투자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하고 그리고 회수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VC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무조건 오픈한다 아니다 보다는 어제 이야기랑 또 좀 이어지긴 하지만 VC가 기존에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왔고 어떤 시리즈에 주로 투자를 해왔는데 그 금액이 이랬고 그래서 앞으로 VC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해서도 나도 충분히 알아봐야 되고 내가 그동안에 어떤 금액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따라서도 이 VC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투자 금액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양쪽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걸 중간에 이야기 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 드린 거는 이제 지분율 관해서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이상적인 지분 구조가 어떤 건지를 조금 이야기 드렸는데 대표는 50, 60% 이상을 일단 고려하는 게 좋고 2대주주, 3대주주 하는 것도 코파운더나 직원들의 스톡옵션이나 여러 부분을 고려를 하지만 어쨌든 투자를 받으면 지분율 자체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고려를 해서 시리즈 A에선 이렇게 B, C 하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는 걸 얘기 드렸어요. 이제 다만 이게 제가 이상적인 지분 구조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내가 생각한 대로 꼭 지분이 그대로 가진 않고 변수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받으면서도 내가 생각한 대로만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금액이 적거나 많거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받거나 낮게 평가받는 부분들이 있고 낮으면 낮은 대로 억울하지만 높게 평가받으면 대신에 내가 할 수 없는 퍼포먼스 영역에 대해서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분율도 물론이고 기업 가치 평가에 대해서도 이상적인 거를 충분히 생각을 하되 이상적인 것과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나 지표를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리스크 혹은 플랜 B나 플랜 C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해서 계획을 짜고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렇고요. 그리고 또 좀 제가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라든지 그런 거는 오픈 채팅 방 통해서 이야기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써니님이 탐샘송 관련해서 올려주셨고 저도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은 그 내용은 또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은 이상이고요. 혹시 좀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면은 그것도 채팅방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결국
어제 이제 얘기 드리고 나서 주식 얘기도 따로 해주시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얘기에선 또 새로운 주제가 나왔죠. 지분율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나 하는 부분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세션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저도 좀 고민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추가적인 이야기는 오픈 채팅방에서 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스케줄도 그 안에서 공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클럽하우스는 저한테 메시지로 문을 주시거나 카카오 음원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클릭하셔서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혹은 저를 팔로우하시거나 클럽을 팔로우하고 계시면 스케줄이 안내가 나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거나 혹은 업무에 여러모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초반에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날씨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오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수요일이니까 남은 또 평일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네,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은 이대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3, 2, 1